그래서 오늘 강의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모니터링 단으로 활동을 하시기 전에 다문화 사업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난번에는 다문화 법과 정책, 전달 체계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는 다문화 가족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다문화 가족으로 대한민국에서 생활하시면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조금 기초적으로 아셔야 아무래도, 이런 서비스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했을 때 좀 이해하시고 얘기를 나누시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문화 가족 정책이 현실에서 다문화 가족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에서 구현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프로그램들과 서비스들이 이루어지는지 좀 이해하시고 나면 다음 주에 이영우 교수님께서 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모니터링의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개선점이 필요한지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그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한 이제 복습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다문화 가족의 개념이라는 것이 좁게 봐서는 우리가 보통 때 한국 남편과 결혼한 결혼 이주민 여성들, 결혼 이민 여성들과 결혼한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개념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협소한 거고요. 사실은 남편이든 아내든 우리나라 사람 한 명과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을 한 것이 국제 결혼이고, 그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까지, 사실은 요즘은 입양 자녀들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입양 자녀까지 포함한 가족 구성원 전체를 일컬을 때 다문화 가족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는데요. 그거보다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다문화 사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다양한 국기들이요. 사실은 안산시에 있는 다문화 거리를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설치물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렇게 많은 국가의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광의의 개념에서는 대한민국 안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가족, 예, 그들이 모두 다 다문화 가족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정체성은 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도 단일 민족이 아니라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 있는 민족성을 갖추는 쪽으로 발전되어 나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는 결혼 이민자, 여성이든 남성이든 결혼을 해서 한국에 와서 있는 사람과 출생 시부터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오래 대한민국에 살아서 귀화를 허락받은 사람까지 합해서 다문화 가족이다. 라고 했지만 요즘은 외국인 노동자도 많고요. 어, 북한 이탈 주민도 다문화 가족에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 학생들이 가끔 잘 물어봐요. 교수님, 아니, 북한 이탈 주민은, 세터민들은, 북조선에 있는, 조선인인데, 한나라가 아닌가요? 왜 다문화 가족이죠? 외국인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북한 이탈 주민도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생활할 때, 대한민국에 정착할 때, 외국인들과 경험하는 어려움이 동일합니다. 너무나 동일합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북한 이탈 주민을 만나서 연구할 과제가 있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같은 민족인데 다문화 가족 서비스를 받아서 불편하시지 않으신가요? 하고 여쭤봤더니 자기는
외국보다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더 어렵다. 그래서 뭐가 어려우신가 하고 여쭤봤더니 언어가 제일 어렵답니다. 저는 언어가 제일 쉽고 여기 사회 환경에 적응하시는 게 제일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저도 연구하는 학자로서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 조선말은 조선말 같은데 이 남한 사람들이 영어를 너무 많이 써갖고 영어가 거의 언어의 반이라 조사밖에 못 알아듣는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한자권이니까 일본어를 배우면 조사만 알면 대충 다 비슷한 한자여서 알아듣거든요. 그것처럼 북한 주민들도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가족 생활 적응, 이웃과의 문제, 자녀를 학교를 보냈을 때, 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민족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때 저희가 분단된 지 벌써 7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도 동일한 다문화 가족 서비스를 받습니다. 또 외국인으로 들어와서 생활하시는 분, 또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에서 오신 분 안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자녀들. 어, 저희 나라는 국지주의를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저도 사실은 다문화 가족입니다. 저는 외국인과 결혼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남편이 지금 호주에 가서 그 주재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를 거기서 졸업했고 그 이후로 대학 생활 끝날 때까지 한 6, 7년을 있다가 저희 아들은 외국 생활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다.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왔고요. 저는 계속 왔다 갔다를 하면서 배우자와 이렇게 남편이 들어오거나 제가 나가거나 이렇게 하면서 사는데 거기 가면 저도 역시 한국에서는 아니지만 국제사회적으로 보면 여기 오른편에 있는 여러 외국 아이들이 손잡고 있듯이 저도 호주에 가서는 다문화 가족인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문화 사회에서의 핵심은 이제 어차피 국제사회가 비행기를 타고 하나의 생활권 안에서 사는 국제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서로 다르고 차이 나는 걸 인정하고 이 동네는 이렇게 사는구나. 로마에 가니까 로마법은 이렇구나. 서로 인정하면서 사는 것처럼 문화 차이로 인해서 다른 것들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한민국에 있을 때는 그다지 저희가 이 텀블러라고 하죠. 예, 텀블러라고 하는 이 이제 컵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요. 호주에서는 물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예. 그래서 물값이 우리 생수병 하나 800원, 1000원 하는 게 거기서 3000원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물값만 돈 10,000원 이상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큰 텀블러에다가 얼음 잔뜩 넣고요. 물은 조금만 넣고 하루 종일 생으로 메고 다니거든요. 예. 물론 콜라나 사이다는 더 비싸죠. 예. 그래서 이게 뭐 달러나 돈의 가치의 차이도 있지만 그 호주라는 나라는 섬나라이다 보니까 모든 제조 물품을 외국에서 사들이기 때문에 음식이나 거기 그 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면 다 두 배, 세 배 비싸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가서 거기에 맞게 적응을 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날씨도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38도, 36도 해서 40도를 육박하잖아요. 호주는 여름에 45도입니다. 주변이 다 사막이어갖고. 근데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나무 그늘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오늘 좀 건조하고 바람이 부니까 시원하다고 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근데
시간도 같고 다 같은데 날짜도 같은데 문제는 계절이 다르거든요. 예. 호주 가면은 지금 이제 방학 때 잠깐 가야 되는데 가면 가을 옷이나 겨울 옷 얇은 걸 가지고 가야 돼요. 예. 그리고 제가 겨울에 갈 때는 거기는 45도인 거죠.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비행기만 타면 웬만하면 거의 12시간에서 최장 중남미까지 가는데 뭐 잘못 돌아서 가면 30시간 걸리지만 대부분 24시간 안에 다 도달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다문화 가족법에서 말하는 정의가 한국인과 결혼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또 넓은 의미에서는 세계의 모든 가정이 다 다문화 가족인 거죠. 음. 오히려 요즘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다문화 가족과 문화 차이보다 세대 간의 MZ세대와 세대 사이의 문화 격차가 더 심하고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이행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에서 정의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의 정의도 좀 개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다문화 사회가 됐다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보시면은요, 사실 코로나 시기 동안에는 전 세계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때는 외국인의 체류 비율이 좀 낮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여기 보시면 19년도에서 20년도 여기 약간 꺾어지고 있지만 이 이후에 다시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24년도에 23년도 법무부 통계가 나온 거를 다시 신규 거를 찾아놨거든요. 보면 2024년도에는 5.2%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한 20년 만에 1.1%에서 5배 가까이 우리나라의 외국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구나.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기 제가 지금 사진의 왼쪽에 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안산시의 다문화 거리의 저녁 야경입니다. 여기 보시면 간판이 한국어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거의 여기 상점의 주인들도 외국인이 많습니다. 어, 제가 들어보니까 중국인이 가장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거리 주변으로, 여기하고 인천의 외국인 거리는, 음, 그 임대료나 월세가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한 20평 정도 되는 18평에서 20평 되는 원룸이 월세가 200만 원이 넘는데요. 음, 제가 그 소속돼 있는 여주 대학에 있는데 여주시에서 220만 원이면요. 월세가 220만 원이면 한 6, 70평 펜트하우스 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곳은 이 상가 임대료는 더 비싸고요. 어떤 곳은 월세가 1,00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그리고 한 줄 뒷줄로 가서 이제 살고 있는 주택의 2층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렇게 이제 200만 원씩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혼자 살기는 힘들다는 인터뷰하는 TV에서의 내용도 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곳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요. 우리나라는 2006년 이래로 점점 외국인 주민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체류 기간 제한이 없는 뭐 6개월, 3개월 이렇게 관광 비자로 온 게 아니라 정주영 체류를 하는 사람들, 재동포자나 거주민이나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라든가 결혼 이민자라든가 이렇게 장기 체류 이주민이 전체 외국인의 50%를 넘습니다. 그래서
혼자 와서 산업 노동자나 근로자로 일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는 유학생도 많고 외국 국적의 동포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많이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역이민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또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 수랑 가장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특이한 현상이 가족이 함께 우리나라로 체류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다문화의 양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주민이 오랫동안 한국에 살면서 이제 정착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국내 체류 외국인이나 결혼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 가족 형성보다는 좀 더 법적 지위도 올라가야 되고 섬세해져야 되고 포용하는 정책이 필요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정권이 바뀌고 아무리 정치적인 시간이 지나도 우리나라의 이러한 다문화 정책은 좀 시간이 너무 더디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중에 주민 유형별로 보면 제일 많은 것이 저희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타 외국인이 더 많습니다. 예. 분류되지 않은 외국인이 더 많아요. 뭐 어학을 배우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구 소개로 와서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좀, 섬세해져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 외국 국적의 동포, 그리고 유학생,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이민자, 그 다음에 기타 외국인의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에 점점 변화하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이렇게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가장 다문화 정책에 있어서 큰 역할과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다문화 가족 중에 결혼 이민자, 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음. 그리고 25년 동안 2001년부터 2022년 3년까지 거의 8배 이상 증가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는 한국 배우자 또 자녀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국내 전체 결혼하는 사람들 대비해서 다문화 가정의 혼인 건수가 거의 10분의 1입니다. 결혼을 하면 10쌍 중에 한 쌍은 어, 다문화 가족이고 결혼 이민자와의 결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문화 가족의 결혼 추이도 전체적으로 보면요.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결혼이 워낙 많이 줄어들었죠. 이렇게 줄다 보면 유럽에서 결혼 혼인 정년기의 사람들이 결혼하는 비율이 40%에서 48% 정도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갈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태어나면 결혼은 다 한 번쯤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결혼은 할 수도 있고, 안 하고 살 수도 있는 문제인 거지, 모두 다 결혼해야 하는 사회라고 MZ세대들에게 물어보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학생들도요, 1, 2, 3, 4학년들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4학년이 조금 더 많이 자기는 결혼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 정도밖에 결혼하겠다는 친구들이 없어요. 어,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앞으로 결혼 수는
비율은 굉장히 줄어들 텐데, 역시나 국제 결혼 수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결혼 이민의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예, 그 다문화 결혼 추이도 그거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죠. 어쨌거나 비중은 아무리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어도 대한민국 국민도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중은 10% 내외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이 결혼하는 비율이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이 결혼하는 거에 약 3배 정도 많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전체 결혼 중에 다문화 혼인 건수와 비율을 보면 여기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90%는 내국인이고요. 뭐 한국 남자와 한국 여자가 결혼한 경우겠죠. 그리고 6.3% 정도가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가 결혼한 경우이고, 한국 여자가 외국 남자랑 결혼한 경우가 2.4%입니다. 그러니까 약 3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는 10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전반적인 추이도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가 결혼하는 비율과 한국 남자와 외국 여성이 결혼하는 비율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다. 크게 차이가 2022년에 오면서 많이 줄어들었죠. 예. 자, 그리고 다문화 가족의 비율을 보면,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은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2.2%밖에 안 되지만, 결혼 이민자나 귀화자 본인, 귀화하신 분들도 여성인 경우를 보면, 뭐, 외국인 남자랑 한국 여성이 결혼하는 거에 3배가 넘으니까요. 여성인 비율이 82% 넘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의 비중보다 최근에는 또 귀화하시는 분, 오래 결혼 생활하시고 오래되셔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시는 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결혼 후에 이제 국적 취득자의 이 위쪽 부분, 연한 핑크색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국적을 취득하면 어차피 한국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는. 음. 자, 귀화자의 국적을 보면요, 한국계 조선족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 결혼 이민을 할 때 아무래도 우리랑 문화가 많이 비슷하고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는 중국 쪽에 있는 조선족들을 많이 선호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는 나라도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태국 이렇게 순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지만요. 저희 여주 지역에서는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베트남 다음에 베트남보다 중국인이 조금 더 많았고 그다음에 베트남, 그다음에 필리핀이나 일본이 많지 않고 캄보디아가 최근에 더 많더라고요.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근처에 있는 이천시에 가보면 또 태국인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문화 가족의 자녀 현황을 보면요. 10년간 꾸준히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도 감소합니다. 음, 왜냐하면 전체 아동수가 저희가 워낙에 저출산 국가이다 보니까 다문화 가족의 자녀 수도 예전에 비해서는 줄어들지만 코로나 전에는 평균 5%였으나 코로나 이후에 비중이 증가하다 감소하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같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우리 한국 내에서의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네. 그래서 사회 환경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로 비중이 조금 감소되는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체 아동 수에 비해서
다문화 가족 자녀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늘어난다는 거죠. 비율이. 어. 한국 사람들이 워낙 안 낳으니까, 네. 오히려 다문화 가족이 조금 과거에 비해서 적게 자녀 수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비율적으로는 많은 거죠. 여기서 보시면 학교 급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인데요. 이 초중고 중에서는 초등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 연령 0세에서 18세, 19세까지를 보면 이 초등학생보다 6세 미만의 영유아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이민을 해서 갓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서 자녀를 낳은 그 어린 6세 이하의 자녀들의 비중이 제일 많은 편이고요. 초, 중,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적습니다. 예. 자, 그래서, 문제는 그런데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아무래도, 그 지역별로, 초창기에는 저희 전체 전국적으로 볼 때,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쪽에 많았기 때문에 그쪽에 많았다든가, 지금은 도시에 더 다문화 가족이 많죠. 예. 그래서 또 안산이나 인천이나 이렇게 좀 모여 사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는 학생 수가 더 많죠. 예를 들자면 제가 여주시에 있는데 가까이 이천시에 하이니스 반도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회사가 엄청 크고 그 회사 밑에 수천 개의 소부장 회사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여주와 이천 사이에 부발읍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부발읍의 초등학교에는 학생 수가 40% 이상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어서 오히려 한국 학생하고 거의 반반이다 생각이 들 정도로 많다. 그래서 국제사회인 걸 실감한다라고 선생님들도 얘기하시고 교장 선생님도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우리나라는 이 다문화로 이행하는 속도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희 오늘 교육에 들어오신 10개 지역의 모니터링단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 거주하시는 곳에 다문화 가족이 얼마나 있는지, 또 어떤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요번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조금 이런 다문화 사회에 다가가는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사실 해외여행을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이 엄청 많이 나가는데요. 해외에 나가보면 여기가 한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되고 비행기를 탈 때부터 조금 긴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해외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그곳의 음식이나 풍토나 이런 거에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적응력이 늦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들어오셔서 생활하시는 외국인들도 동일하게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겠죠. 예. 제가 며칠 전에 그 어쩌다 어른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거기에 미국인 사회학자 부부가 나와서 한국 문화가 어떻게 외국인과 다른지를 설명을 하면서 한국에는 눈치라는 게 있대요. 눈치. 눈치로 대충 맞춰서 살펴가지고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거기에 와 있는 청중 중에 많은 외국인들이 공감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는 외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가 한국에 놀러를 올 건데 한국 문화와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고 적응을 잘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학자가 쓴 눈치라는 영어로 된 책자를 사서 읽는 중이다. 읽고 공부하는 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눈치 문화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는데 아마 이런 게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겪는 어려움이겠죠. 다문화 가족들도 역시 한국에 생활을 하면서 낯선 환경이기 때문에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어,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언어와 문화적 차이지요. 제가 2002년도에 그 교육부에서 노인복지로 해가지고 돈을 받아서 프랑스를 갔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한번 코로나 전에 갔었고, 그리고 작년에 프랑스를 갔거든요. 근데 한 그 20 몇 년 만에 엄청나게 달라진 차이가 뭐냐면, 예전에는 프랑스를 가면 제가 불어를 못하기 때문에 전혀 의사소통이 안 돼서 정말 눈치 게임도 아니고 바디 랭귀지를 해야지만 물도 사고 빵도 사고 뭐도 사고 이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파리 올림픽이 작년에 있어서 그런지 작년 겨울에 갔을 때, 일찍 봄에 갔을 때는 프랑스 사람들이 엄청 영어를 많이 잘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프랑스에 있으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불편을 거의 못 느꼈습니다. 네.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 젊은 아이들은요, 영어를 많이 잘해서 다 알아듣고 대답을 한대요. 근데 어른들은 외국인이 뭘 물으면 이렇게 슬슬 피하잖아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도 안답니다. 한국에 가서 길을 묻거나 뭘 물어볼 때는 대학생 이하의 청소년 이하의 아이들한테 물어보라고 그런 팁을 준다고 하네요. SNS에서. 외국 분들도 한국에 오면 언어 차이, 문화적 차이, 예, 굉장히 크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결혼 이주 여성들도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에 오기는 하지만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를 그렇게 접할 기회가 별로 없죠. 예. 그래서 요즘은 2014년 이후에 결혼중개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2014년 이후에는 한국에 결혼을 목적으로 이주해 오시는 분들은 한국어 초급 과정 또는 6개월 과정, 기초 과정을 현지에서 공부하고 오게끔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영어 6개월 배웠다고 미국 가서 영어 잘 하나요? 네. 그것처럼 언어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로 인한 2차, 3차 어려움이 역시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언어 미숙으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입니다. 어,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부부 사이에도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시댁 식구와의 관계도 너무 불편하죠.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한국식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뭘로 얘기를 해도 통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제가 전에 가족센터에 센터장을 할 때는 지역에서 은퇴하신 공무원 또는 은퇴하신 선생님 또 지역의 평판이 좋은 부부 이런 분들을 모아서 다문화 가족과 친정 맺는 교류 사업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결혼 이민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살다가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을 해도요. 남편은 다 시댁 식구들이 한편 대주지만 말도 안 통하는데 우리 결혼 이민자들은 친정 부모도 없고 어,
옆에서 뭐 편들어 줄 사람도 없으니까 서러움이 두 배, 세 배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정 맺기 사업을 해서 서로 이렇게 소통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싸울 때도 힘들고 자신의 입장이나 생각을 설명하는 것도 어려워져서 결국에는 한 집에 살지만 나만 외로운 독도인 거죠. 어. 저들은 다 문화적으로 한편이고 나만. 여러분 한국에서도 며느리가 시집 가서 시월드에 들어가면 외롭고 고독한 섬이잖아요. 어. 근데 외국에서 와서 생활하는데 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결혼 이민 여성들은 외로움, 소외감, 그리고 심리적인 부담감, 음, 이런 것들이 쌓이면 굉장히 한국에서 적응하고 생활하는데 치명적인 문제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국어 교육도 다문화 센터에 오셔서 많이 받고 하는데요.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아이도 봐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까지 하려고 하니 이분들이 모두 다 삼중고에 있으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러한 입장을 이해하면서 서로 서로의 의견을 교류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인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국제 결혼을 하는 한국 남성들이 대부분 엄청 부유한 계층들이 아니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결혼 이민자 가구는 비정규직이거나 또는 빈곤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또 사실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연령 차이도 굉장히 많아요. 어. 그래서 결혼 이주 여성 중에는 한국에 잘 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친정에 어느 정도 혼자 외국에 왔기 때문에 생활비를 보태야 하는 여성들도 많은데 한국 아빠들이 왜 자꾸 돈 달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다문화 센터장으로 있을 때인데 오셔갖고 왜 돈 달라 그러는 거냐? 얼마 줘야 되냐? 차라리 센터장님이 얼마라고 이 지역엔 정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아버지도 계셨어요. 그래서 개인 면담을 해서 왜 용돈이 필요한지,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러면 뭐, 그래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해결을 하고 다 같이 그 다문화 가족의 한국인 남편분들과 난상 토론을 연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를 주는 게 제일 좋은 거냐? 어,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에 왔다는 거, 또 해외에서 잘 살면 뭐하러 한국에 오겠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조선 말렵에 하와이의 사탕수수 밭으로 사진 보고 한국 남편한테 결혼하러 배를 타고 한 달 넘게 하와이에 도착했더니 남편 나이가 60 몇 세더라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없고 아내는 18살인데 결혼해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한국에 왔기 때문에 돈도 벌어야 하고 자녀도 키워야 하고 생활에 적응도 해야 되는 상황을 서로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한국에 와서 슬프고 힘들고 돌아가고 싶지만 그게 또 쉽지 않잖아요. 비행기 값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가족끼리 함께 도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왔으니까 여기 맞춰서 살아라 하는 거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결혼 이민자들이나 또는 기화자가 한국 생활에서 가장 무엇이 어렵냐 하고 물어봤더니 여기 보시는 대로 외롭다. 어,
그리고 언어가 잘 안 통하는 게 이게 1등이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이게 3대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남편들은 또 아내들이 외롭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야 하고 친정도 없으니까 그 모국어도 많이 쓰고 친구들을 만나서 이 외로움이나 스트레스 같은 걸 풀어야 하는데 그걸 이해 못하고 왜 집안 살림 안 하고 나가서 친구만 만나고 돌아다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냥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주요 지표 변화도 있는데요. 오히려 다문화 가족은 이혼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 이게 2012년과 15년 비교인데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도 보면 다문화 가족의 이혼율은 서서히지만 좀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해체율은. 음. 그런데 문화 차이를 경험하는 비율, 여기 우리나라랑 다르구나 하는 거는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예. 취업도 많이 하고, 이혼도 줄어들고, 혼인 지속 기간도 훨씬 더 늘어나는 데 비해서 다르다. 외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예, 한국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냐? 그리고 물었을 때 한국 사람들은 다문화다. 70%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인 편이다. 60% 이상. 거의 다. 매우 긍정적인 것까지 합하면 8, 90%가 해당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한국 사람들 혼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와서 사시는 분들은 너무 외롭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도 외로움이 여기 22.9%로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 파란색 좀 더 넓은 4분의 1에 차지하는 거는 어려운 점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요거 빼고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거는 이 주황색에 해당하는 22.9%의 외로움. 그 다음에 보라색에 해당하는 경제적 어려움. 그 다음 여기 찐 핑크 이게 19%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거는 여기 언어 문제 요거 여기 19.2%가 외로움이네요. 이 세 가지가 삼박자를 이루어서 가장 한국에 적응해서 사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어려움들 중에 또 한 가지를 보면 세 번째를 보면 생활 문화와 가치관 차이죠. 제가 여기 보면 여기 그림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젊은 사람들을 비교해 놨습니다. 한쪽은 한국, 한쪽은 외국 사람들. 어, 그랬을 때 음식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료도 다르고, 예, 입는 옷도, 자라온 풍습이 다른 거죠. 예, 다른 문화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곳에 오면 저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어렵듯이 당연히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특히 다문화 가족으로 우리나라에서 와서 사는 결혼 이민자들의 입장에서는 보면요. 가족으로 생활을 할 때 부부의 역할 분담 굉장히 다릅니다. 어, 또 자녀 양육 방식 굉장히 다르죠. 확대 가족과의 관계, 시월드 이런 거 매우 다릅니다. 예. 그런데 수용하는 입장에서, 한국인의 입장에서 이 다르다라는 거를 배려하고 같이 공존하지 않으면 와서 적응해야 되는 사람은 훨씬 어려운 거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면서 다르다라고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 60%입니다. 이건 3분의 2가 그렇다는 거죠. 제일 힘든 게 식습관, 가족 행사, 자녀 양육 방식입니다. 식습관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들었던 얘기인데요.
그 가족 폭력으로 인해서 이주 여성들이 이렇게 단기 거주를 하는 이주 여성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제자가 취업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봉사하러 미술 치료를 해주러 좀 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베트남이나 동남아 쪽에서 온 그 결혼 이주 여성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국 사람들하고 살면 맨 풀떼기만 준대요. 음. 이 동남아의 더운 나라에서 베트남에서 산 사람들은 생선이나 고기나 이런 걸 좀 먹어야지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되는데 본인이 애기 낳고 힘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계속 미역국만 끓여준다는 거죠. 예, 미역국만 주고, 풀만 주고. 음.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다. 아, 한국은 몸조리 할 때 그걸 먹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 자기 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또 가족 행사도 저희는, 어, 친척, 인척까지 모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매우 다르겠죠. 음. 또 일상 전반의 생활 문화나 가치관 차이, 언어, 성격 차이를 넘어서 부부 간의 친족 간의 생활 방식의 불일치가 가족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시댁에 맞추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민며느리 제도잖아요. 예. 이게 너무 힘든 거죠. 당연히 한국 사람도 한국 여자도 힘든데 말도 안 통하고 또 문화적 차이가 많은 나라에서 온 배우자에게 동일하게 그걸 강요를 하면은 한번 저는 그러고 싶어요. 배우자도 그쪽에 가서 한 3, 4개월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강요가 되고 저는 강요를 넘어서서 고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입장만 나한테 맞추라고 하는 거는 고문이죠. 그래서 한국 문화 중심의 이러한 결혼 관계에서도 우리나라의 동화해라라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문화가 공존하는 가족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저희 남편이 굉장히 전통 보수인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어서요. 저희 시댁은 사람 수를 셀 때 여자는 사람 수를 세지 않습니다. 시댁에 처음에 시집을 가서 저희 시어머님이 방에 몇 분 계시나 세고 와라 이렇게 저한테 시키시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세보니까 12명이 있는 거예요. 애들까지 전부 다. 그래서 어머니 12명이 있네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렇게 많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데요? 그랬더니 야, 야,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어머님이 갔다가 다시 세시고 오시더니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얘는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그럴 때는 여자는 세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 그럼 난 사람이 아니었어? 동물이었어? 제가 그걸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웃고 말더라고요. 어. 나중에 보니까, 여자는, 안 들어갑니다. 사람 중에. 예. 예, 그걸 보고 문화적 격차를 엄청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문화 안에서도 이 문화적 차이가 되게 심한데, 저희 친정은 너무 이 가족 수가 적어가지고요. 4대가 내려왔는데 30명이 안 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제사 지낼 때 시집 안 간 딸도 같이 한복 입고 차례하고 명절, 그 추석하고 설에 그 한복 입고 그 차례를 같이 지내거든요. 저희 남편이 보더니, 아니, 뭐 이런 콩가루 집안이 있냐고, 너네 집 족보에 천민 출신이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중저할아버지 때부터, 저기 서당 훈장이었는데 어떻게 천민일 수가 있냐, 그랬더니,
천민이 아니고는 여자가 제사상 앞에 들어가는 집안은 정상적인 집안이 아니라고 자기 장가 잘못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딴 데 가라고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예, 그 정도로 차이가 심한 거죠. 예. 예, 그런 것을 이제 이해를 시킨다라는 건 어려운 일이고, 현대 사회에 맞게 변화해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국 사회의 차별과 편견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소수민족으로서 우리나라에 와서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 2021년도 결과를 보면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적이 있는지 물었을 때 40% 이상이 차별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이 차별을 경험하고요. 읍면 거주자보다, 떻게 보면 시골이고 외곽이죠. 그다음 동거주자,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차별의식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혼인 상태로는 이혼한 사람들이 상대적인 차별 경험이 높죠. 어, 요즘은 좀 덜하지만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음, 이혼한 사람은 정상이 아닌 걸로 쳤었기 때문에 이런 한국 사회의 시선이 계속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75%가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한대. 이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차별을 느끼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못 느끼고 있는 거죠. 네. 또 이주민이 나의 이웃에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좋다라고 72%가 생각했는데 그러면 행동도 좋아하느냐를 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음. 또 이주민이 나의 친척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좋다가 다수이긴 하지만 다른 상황보다는 훨씬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의 시선도 역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시선에 머물러 있는 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다문화 사회가 되기에는 많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특히 부부 관계에서 보면요. 대부분 요즘에는 제가 다문화 센터에서도 이제 다문화 가족 부부 상담도 하는데요. 저는 주로 법원에서 하는 이혼 전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보면 다문화 가족도 많이 오세요. 이혼하러 오세요. 근데 보면 현지에서 뭐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제 한국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으니까 거기서 연애를 해서 연애 결혼을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연애를 했으니까 1, 2년 이상 사귀고 한국과 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3, 4년 이상 하면서 결혼을 해도 문화적 차이가 너무나 크다라는 걸 느낀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해서 부부로 사는 데에는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 이후에 결혼 이민을 오는 사람들에게는 결혼 이민 사증 발급 심사도 강화돼 있고 국제 결혼 시에 한국과 관련된 문화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고 한국어도 초급 정도는 배워서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와서 폭력이나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자기 의사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기초교육은 해서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부부 관계가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생활하는 부부도요, 제가 이혼 전후 상담을 하다 보면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대화는 하는데 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정서적 교감까지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제주 도민일보에 올해 나온 상황을 한번 이렇게 복사를 해서 긁어왔는데요. 피부가 하얀 사람은 잘 대해주고 왜 우리는 피할까요? 어, 임신부인 필리핀 여성이 제주에 살면서 제주 사람들이 임산부를 보고도 자리를 양보해주지 않는 상황을 본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임산부를 위해서 조금 도와주고 자리도 양보해주고 그러는데 배부르다고 쳐다보고 백인한테는 친절한데 필리핀인한테 좀 피부가 까무잡잡하니까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나 봐요. 또 새아이를 키우는 베트남 엄마는 베트남 남성들은 자녀를 함께 키우고 엄청 잘 도와주는데 우리 남편은 잘 안 도와준다.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만큼 도와줬으면 됐지 뭘 얼마나 더 도와줘야 하냐. 저희 남편하고 똑같은 대사거든요. 저희 같이 맞벌이하고, 잘 살펴보면 연봉도 제가 더 높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유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만큼 해줬으면 됐지 뭘 더 하라는 얘기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는데 똑같아요. 네. 요거 나중에 따놨다가 저희 남편 들어오면, 보여주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얘기를 주로 상담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 여성들이 답답하다. 선생님 마음이 답답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혼 또는 별거하는 사유가 뭐냐? 그랬을 때 뉴스나 매스미디어 봤을 때는 폭력이 가장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100명이 결혼을 하면 50명은 이혼을 합니다. 반이 요즘 이혼을 하는데요. 그때 가장 많은 수치가 성격 차이입니다. 근데 다문화 가족도 역시 동일합니다. 음. 여기 학대나 폭력은 10%가 안 돼요. 예. 오히려 외도도 많지 않습니다. 예. 문제는 성격 차이인데 성격 차이나 이 소통의 부분을 많이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상황은 뭐냐면요. 어, 다문화 가족의 이혼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마다. 그리고 부부 갈등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를 봤더니 갈등 대처 방식이 대화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대화하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인데 그래도 대화를 하면 해결점이 보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주요 상담 내용을 보면요. 제일 많은 거는 체류 및 국적 취득과 관련된 거였었어요. 두 번째가 부부 갈등, 일반 법률, 폭력, 의료, 이혼 문제 등등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담수가 많은 거는 베트남, 나라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 그래서 앞에 나온 것처럼 베트남 자녀를 셋둔 베트남 여성이 베트남 남성들은 아이를 키우는데 많이 도와주는데 한국 남편들은 그렇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이 이 다문화 상담에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족에 있어서의 어려움 중에 마지막이 자녀 양육과 교육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한국 엄마들도 자녀 양육과 교육 문제는요, 어마무지하게 예민하고, 이거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과외, 학원, 이거 엄청 돌리잖아요. 그러니, 그렇지 않은 문화에서 오신 분들은 당연히 힘드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다문화도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자녀들의 평균 연령이 이제 어린아이들 수가 적으니까 평균 연령이 조금씩 올라가겠죠. 예. 그렇지만
모든 유형의 학생들이 초중고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중도 입국 자녀도 늘어나고 있고요. 외국인 학생 증가세도 뚜렷합니다. 저희 학교도 한 3년 전만 해도 한국어 학당에 외국인 학생이요. 한 80명? 60명?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은 저희 학교 기숙사의 한 동을 외국인 학생이 다 씁니다. 지금 한 380명 정도 있는데 내년 되면 450에서 500명까지 늘어난다 그러거든요. 네. 외국인 학생들이 정말 많아서 편의점에 가면 다 외국인 학생입니다. 어. 그래서 방학 때는 저희도 지방대학이니까 경기도 외곽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학교 잘 안 오거든요. 캠퍼스 전체에 다 외국인 학생이어서 외국말만 들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점점 변화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10년대에 비해서 초중고등학교 다문화 학생 수도 보면 수직 상승하고 있는 걸 보입니다. 예전에는 13년대에는 5.6%였는데 지금은 16.9%잖아요. 예, 이거는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소리입니다. 예. 자,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가 과거에는 한국 학생들에 비해서 학업 중단율, 다시 말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율이 4배에서 5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평균과 똑같습니다. 어, 또 오히려 부적응, 학교의 부적응, 뭐 왕따 이런 걸로 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은 우리나라 학생들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이 적응을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편견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대신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또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할 때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 학습 지도 및 학업 관리입니다. 두 번째가 진학, 진로 등의 정보 부족. 이건 한국 엄마들도 엄청 예민하니까요. 비용 부담도 되고, 네 번째로 게임 및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 과다 사용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어려운데요. 오히려 한국 엄마들이 이런 인터넷 과의존, 이거는 더 심각하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자녀 학습 지도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했더니 한국어 지도라 그래요. 한국어 지도하고 6세 이상에서는 학습 지도. 어, 왜냐면 어렸을 때 한국어 지도는 아빠가 같이 해줘야 되는데 엄마도 익숙하지 않은데 아빠가 같이 한국 아빠가 협조해주지 않으면 그건 당연히 이 언어 상호작용의 기회가 반으로 줄어들고 아이들의 동화책 읽어주는 거는 아빠가 하셔야 되는데 한국 아빠가 그 역할을 못 해주면 당연히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서는 학습 환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에 있어서 한국 아빠들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다문화 정책과 관련해서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는 그것과 관련돼서 다문화 가족 또는 외국인 전체를 광범위하게 보기로 했으니까 그에 필요한 법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국적법, 출입국 관리법,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 제한 외국인 등의 처우 기본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차별금지법, 이렇게 다문화 가족과 관련된 법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저희가 국장님 중간에 한 5분이라도 잠깐 쉬었다가 갈까요? 아니면은 계속 이어서 할까요? 5분 정도 쉬었다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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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럼 여기가 중간 부분이고 한 3분의 1, 한 40, 60% 정도 지점이기 때문에 잠깐 한 5분 정도 쉬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5분 뒤에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음, 공유 중지. 그러면 10분이니까 15분.
교수님 이제 시작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까요? 네, 네. 아니, 시작해도 됩니다. 아, 네네. 네, 그럼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문화 가족의 어려움에 대해서 앞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공유가 안 됐나? 이렇게. 네, 이제 그 종료가 제대로 됐습니다. 어, 이제 다문화 가족 정책의 현황에서 관련 법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도 봤고, 그거에 따르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 정의하는 다문화 가족도 봤는데요.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는 한 7가지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거, 또 결혼 이민자가 한국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생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거, 그리고 평등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 또 가정 폭력의 피해자가 됐을 때에 대한 보호 지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주 여성 쉼터 같은 곳, 단기 보호 시설 같은 곳, 거기에 해당되죠. 또 의료 및 건강 관리와 관련된 지원, 또 아동 보호 및 교육, 다국어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은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외에 국적법에서는 이제 결혼 이민 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된 법률이 나와 있어요. 세 번째로 출입국 관리법은 음, 사실 결혼 이민 여성이나 외국인 근로자하고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을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든 외국인들, 또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라든가 체류 외국인 관리, 안 되면 추방을 하거나 뭐 이런 것도 관련이 돼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난민 인정 절차입니다. 이 난민 인정 절차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때에는요, 외국에서 온 난민들에게 코로나 그 지원금 그걸 주지 않았습니다. 예, 법이 없었대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요번에 지원을 하는 데에는 난민들에게도 이 우리 국민 전체 지원금, 재정 지원금 주는 것과 똑같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그 법이 그 사이에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제가 카메라를 안 켰나요? 비디오 시작. 예.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는데 왜 난민은 안 주냐? 대외 국민의 그 전 세계의 난민 지원법에 의하면요, 난민은 거주하는 국가의 국민과 동일하게 그 지위나 재정을 보장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난민들에게도 재정 지원금이 나간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거주 체류 자격 F2 이게 영주권 취득 요건을 좀 완화했고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도 취업이 결혼 이민 여성에게는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조금 자유롭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취업 지원을 위해서 지자체가 노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인데요. 결혼 중개업을 우후죽순적으로 하고 돈만 받고 알선을 하고 또 이혼이 되면 또 다음 사람을 소개하고 다음 사람을 소개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센터장을 지낼 때는 이천에 있을 때인데요. 4번까지 재혼하신 분을 봤습니다. 결국에는
26살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본인 딸보다도 더 어린 신부를 얻는 경우가 생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제 결혼도 제대로 알고 책임질 수 있게끔 또 인권 침해나 이런 문제, 또 돈 받고 팔려오는 결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 조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2014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한국어 교육을 의무화하고 또 본국에서 간단한 시험을 봐서 간단한 한국어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제한 외국인 등의 처우 기본법입니다. 제한 외국인이란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인 거죠. 음. 그래서 요즘 보면은, TV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나와요. 익숙한 분들이. 그런 걸 보면은 그분들이 뭐 본인 출신국에서 사시던 아니면 한국에서 사시던 충분히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서 많이 활동할 수 있게 또 연예인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재연 배우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엔터테이너가 돼서 뭐 1인 방송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예전에는 뭐 코미디 중에 뭐 사장님 나빠요 뭐 이런 코미디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근로자들의 노동권과 기본권은 보장해주는 쪽으로 고용 허가제가 실시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2007년부터는 산업연수생도 합법적으로 고용 허가제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숙박, 노동, 기본권, 이거 동일하게 한국인과 동일하게 보장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불법적으로 착취하거나 또 불법 체류 외국인들만 고용해가지고 월급 제대로 안 주고 못 나가게 하고 이러는 경우 많은데 이런 것들이 없도록 불법이 되도록 이게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또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을 못하도록 차별금지법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정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문화 가족의 전달 체계인데요. 주로 다문화 가족과 관련된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 정해져 있는 서비스나 프로그램들은 여기 가운데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가부 산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 가족센터가 시, 군, 구별로 지금 현재로는 총 240개입니다. 240개이고 지역별로 거점 센터들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거점 센터들을 통해서 한국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이제부터 살펴볼 텐데요. 기본 프로그램과 별도 프로그램으로 정해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부터 다문화 가족 센터로 있던 것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여주시 예전에는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요. 그냥 여주시 가족센터로 통합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광역 시도나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그 사회복지과나 여성복지과 안에서 부서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 센터도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게 거의 다 통폐합이 됐는데요. 한 20개 정도는 아직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분리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시와 같은 곳은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따로 돼 있어요. 아직까지도. 성남시도 따로 돼 있었는데 올해 통합센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안에 부서가 다르던 것이 통합되면서 점점 통합되고 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4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독립형으로 있는 건 20개 정도 돼서 210개의 가족센터는 다 통합이 됐고요. 나머지 34개 정도가 20개, 15개 독립형 센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가면서 점차 통합되리라고 보고요. 이렇게 지역의 인구나 가족 유형에 따라서 이제 어떤 부분이 더 강화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별도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역에 따라 더 많이 강화돼서 지원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을 볼 텐데요.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프로그램이 있고 별도 지원 사업이 있는 것처럼 다문화 가족 사업을 하는 가족센터에서는 공통 필수 사업과 선택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연중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4개의 센터는 모두 다 공통 필수 사업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공통 필수 사업의 영역에는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사업, 성평등 인권과 관련된 사업, 사회 통합, 상담, 홍보 및 자원 연계.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분야에서는 가족센터 210개와 건강사업이 따로 되어 있는 14개 빼고요. 20개에서 230개 센터에서는 이 5개 영역을 기본 사업으로 공통 수행해야만 합니다. 네. 자, 보시면 그 5개 영역 중에 첫 번째 영역이 가족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죄송한데요. 잠깐만 제가 옆에 뭐가 파고 있어서 잠깐만 갔다 오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뭐 했던 곳이 옆에 불이 옮겨 붙어서 화재 나기 전에 빨리 갔다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프로그램이 가족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문화 가족 관련된 서비스 중에 다루어야 할 부분이 이중 언어 가족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이 이중 언어 가족 환경 조성 사업은요. 연간 10시간 이상씩 꼭 센터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10시간,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프로그램 중에 학령기 자녀 입학 및 입시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부모 대상으로 4시간. 그래서 보통 센터에서는 저도 센터를 운영할 때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를 위해서 2시간 정도. 그리고 또 대학 입시나 중고등학교 입시 이런 입시 있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부모님들 교육을 2시간 정도. 그래서 1년에 총 4시간을 이 프로그램을 해서 전부 필수 14시간. 그리고 센터별로 자기들이 더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옆에 있는 선택 프로그램, 다시 말해서 의사소통 프로그램이나 가족 관계 향상 프로그램, 가족의 의무와 역할, 이 아버지 교육, 한국 아버지 교육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교육, 또 자녀 성장 지원 사업, 부모 역할 교육, 자녀 생활 지도, 또 다문화 가족,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사업, 뭐 이래서 이 중에서 선택해가지고요. 또 나머지 26시간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족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두 번째 영역인 성평등과 인권과 관련해서는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이나 다문화 이해 교육, 결혼 이민자, 또 한국 배우자 해서 심지어는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도 했습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결혼 이민 여성이 함께 뭐 여행 가는 프로그램, 함께 요리하는 프로그램,
결혼 이민 여성은 본국에 가장 시부모님이 드시기에 맛있을 것 같은 요리를 해주고, 시부모님은 또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공통 분모를 만들어가는 프로그램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평등과 인권과 관련된 필수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총 20시간 이상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수시 가족센터에서는 이중 언어 환경 조성 사업을 이렇게 해서 하는 사례가 나와 있고요. 우리 가족 구성원들, 또는 여기 나와 있는 사과나 토마토 개수를 통해서 가족을 소개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요. 이 경북 봉화군 가족센터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이중 언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결혼 이민 여성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죠. 또 이중 언어 그 환경 조성 사업 중에 자녀와 결혼 이주 여성 어머니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중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논산시 가족센터에서 이중언어 환경 조성 사업을 설명하는 영상이 있긴 한데요. 이건 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 요 세 번째가 결혼 이민 여성들을 위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입니다. 사회 통합 프로그램 중에 한 부분이 여기 나오는 취업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의하면 어, 결혼 이민 여성들을 위한 취업을 촉진해 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 있듯이 여기 취업 기초 소양 교육, 컴퓨터도 있고요. 뭐 네일 아트도 있고요. 머리, 헤어, 이런 거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세일센터와 함께 결혼 이주 여성들이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성군 가족센터의 경우에는 홈카페, 예, 카페 메뉴 이제 만들 수 있는 옆에 사이드 메뉴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동두천시 가족센터에서는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반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여주에서도 여주대학에 호텔 베이커리과가 그 파리바게뜨랑 같이 이렇게 제휴가 돼 있어서 거기서 바리스타도 배우고 제과제빵도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 이민자 취업 교육생이 모집하는 걸 보면요. 여주시 센터에서 저희는 요양보호사 과정도 하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바리스타 자격증반 이 여주대에서 호텔 베이커리반이랑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운전면허도 학과 시험을 같이 연습을 해서 원주 자동차 면허 시험장에서 무료로 자동차 면허 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도 되고요. 또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에 다른 하나가 모든 다문화 가족 센터에서는 나눔 봉사단을 운영하도록 활동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교육 4시간 하고 활동 11시간 이상 해서 합해서 15시간 이상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소비 경제 교육이라든가 자조 모임이라든가 결혼 이민자 멘토링 프로그램 저희 아까 얘기했죠. 친정 부모님 만들어가지고 교류하는 이웃사촌 프로그램도 했었다고요. 네, 그런 걸 한다든가 또 결혼 이민자들이 정착 단계별로 초기 지원한 초기에 온 사람들은 초기 입국자들은 이제 한국 생활 문화나 이런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서 좀 크고 나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등등 해서 정착 단계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다문화 가족 교류 소통 공간이라 그래서 다문화 가족들이 오면은 함께 어울리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을 각 센터마다 가족 센터마다 다 의무적으로 한 곳씩 보유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그 교류 소통 공간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또 네 번째가 가족 상담인데요. 다문화 가족을 위한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사례 관리, 또 위기 가족, 긴급 지원, 뭐 예를 들자면 폭력이 있었다든가, 폭행이 있었다든가 하게 되면 지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홍보 및 자원 연계. 그래서 지역의 축제라든가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포천시 다문화 가족의 경우에는 이제 나눔 봉사단을 센터마다 다 운영하게 돼 있으니까 제가 제빵을 만들어서 고아원이나 지역의 양로원이나 이런 데 봉사를 다니고 있고요. 또 경북 당진군의 다문화 가족 나눔 봉사단은 반찬을 만들어서 지역의 어려운 가정 또는 다문화 가족 중에서도 어려운 가족에게는 반찬 정기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반찬 만드는 법도 배우는 거죠. 음성군 가족센터의 경우에는 농촌 일손 돕기 해서 뭐 복숭아 따러가기, 뭐 토마토 따러가기, 딸기 따러가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농촌 일손 도와주고요. 또 조금씩 다 이렇게 주시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일도 한다고 합니다. 수원시 다문화 가족 나눔 봉사단은요, 이제 전통 음식 만들어가지고 떡이라든가 찹쌀떡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지역에 함께 나누는 행사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다문화 가족 상담은 이렇게 개별 상담, 한국 남편이라든가 또는 어, 결혼 이민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부모 자녀 간의 상담이라든가 또 아니면 같은 나라 그 출신국 친구들끼리 소규모 자조 모임이나 집단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문화 가족 이런 공통 사업은 모든 센터에서 다 필수로 뭐 6시간, 80회기, 20시간, 15시간 이렇게 섹터별로 정해져 있어서 반드시 운영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지역에 따라서 특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사업처럼 우리는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이런 이용자가 많으니 꾸준히 하겠다 해서 지역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그 센터가 짜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다문화 가정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이죠. 다시 말해서 다문화 가족 집 안으로 들어가서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입국 초기에 아이가 어려서 집 밖으로 나오기, 아이 두고 밖으로 센터로 나오기 어려운 가정에 다문화 가족 방문 지도사 선생님들이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 서비스는 입국 5년 이하의 결혼 이민자 또는 중도 입국 자녀가 들어와서 함께 살 경우에 그럴 때만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외에는요, 입국 5년이 지났거나 그러면 다 센터로 나와서 교육받아야 됩니다. 어, 두 번째로는 부모 교육 서비스인데요. 자녀와 함께 책 읽기, 관계 형성하기, 또 학교에 부적응하면 초등학교 가자마자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지도 또는 임신 초기, 뭐, 이유식이나 뭐 이런 걸 가르친다든가 영아기 아동을 케어하는 방법,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한 부모 서비스. 또 찾아가는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요. 자녀를 위해서는 만 3세에서 12세 초등학교 이하의 다문화 가족 자녀를 위해서 뭐 교육이라든가 독서 코칭이라든가 숙제 지도라든가 뭐 정서 사회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문화 프로그램이든가 이런 걸 해주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단 부모 교육 서비스는 생애 주기별로 한 번씩 총 세 번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임신 때 한 번, 태어나고 나면 이유식 만들고 뭐 그러기 위해서 영아기에 한 번,
또 부모 서비스는 뭐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선택할 때 한 번 등등 이렇게 한 번씩 세 번만 쓸 수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자녀 생활 서비스도 그 만 12세를 초과해도 뭐 늦게 중도 입국을 해서 엄마를 따라서 재혼해서 들어온 경우에는 초등학교 학년이 낮을 경우에는 나이가 12세가 지났어도 서비스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 시기에만 한국에 적응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 발달 지원 사업입니다. 대부분 한국 아버지들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언어 발달을 위한 지도나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고 또 결혼 이민 어머니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어에 노출되는 빈도가 자녀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언어 발달 상태를 보고 언어 발달이 늦거나 발음이나 이런 게 명확하지 않으면 언어 평가를 하고 교육을 해서 언어 발달을 촉진시켜주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또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 사업은요.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재외 동포 등 모든 다양한 다문화 가족들에게 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국에 와서 살 때 소득이 낮게 되면 그 가족을 위기관리나 집중관리, 통합관리 가구로 구분을 해서 뭐 소득 수준에서 좀 더 벗어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든가 다각도의 서비스를 해주는 것을 사례 관리라고 합니다. 네, 여기 필수로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문화 가족 방문 서비스는 이렇게 방문 교육 지도사 선생님이 집으로 가서 아이의 이렇게 학습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아주 영아인 결혼 이민 여성인 경우에는 집에서 아이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방문 지도사 선생님이 가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방문교육 사업 대상자 오리엔테이션을 해가지고요. 다문화 가족끼리 와서 한국에 오래 적응한 사람들이 서포터즈가 돼서 초기 입국, 결혼 이민 여성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예, 이런 일들을 광주시 가족센터가 하고 있고요. 충남 서산시 가족센터에서는 이렇게 다문화 방문 지도사들을 모아서 원래 회의도 하고 다문화 방문 교사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인기 없는 분이 있잖아요. 그럼 평가도 합니다. 평가도 해서 밑에 10%는 잘라내고 다시 다문화 방문교육 지도사 선생님을 면접 보고 선발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질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 사업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문화 방문교육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고요. 다문화 언어 발달 지원 사업은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정읍시 가족센터에서 보면 언어 평가하게 돼 있죠. 예. 초기 평가, 얼마나 진전됐는지 평가, 종료 평가, 사후 평가. 이렇게 해서 언어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음. 주 1회 80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부모 상담도 해요. 왜냐하면 언어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모님의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언어 자극을 주고, 어떤 책을 읽게끔 도와주고 하는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얼굴을 시커멓게 이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해놨는데요. 성남시 가족센터 경우에는 이제 부모 교육도 와서 아이 평가 결과지를 보고 어떤 발음을 잘 못한다. 어떤 책을 좀 연령에 맞게 읽어야 된다. 이런 걸 부모님들께 알려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 사업은 여기 보시면 결혼 이민자로 구성된 다문화 가족뿐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다문화 가족, 그래서 외국인 가족이나 북한 이탈 주민까지 합쳐서 모든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뭐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 복합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을 때 그 생활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다문화 사례 관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센터별로 이렇게 다 모집 광고를 내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은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외에는 결혼 이민자 통번역 지원 사업이 있고요. 또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아까 말씀드린 이중 언어 가족 환경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 통번역 지원 사업은요, 한국에 왔는데 한국말이 아직 완벽하게 습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안내를 받는 거죠. 어, 그래서 민간 통역인으로 선발된 한국에 어느 정도 적응한 사람들을 통번역사로 채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나 우즈베키스탄어나 카자흐어나 저희 그 여주시 센터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분들이 많기 때문에 베트남어 또는 요즘은 캄보디아 분들이 많으니까 뭐 캄보디아어도 뽑을 수도 있겠죠. 현재로는 한 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나라별로 다 통번역사들을 뽑아서요. 경찰서에서 어떤 이런 시간제 외국어 봉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또 외국인과 관련된 법적인 부분에 있어 통번역을 해주신다든가 예, 이런 일들에서 지역사회 안에 어, 통번역가로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입국하신 결혼 이민자가 은행을 가기에 힘들다. 그러면 또 통번역 도움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네, 이런 활동들이 센터별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문화 이중언어 가족 환경 조성 사업 보면 여기는 이제 다문화 가족은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 코칭도 하고 부모 자녀 상호작용도 하고 이중 언어 교실도 하고 언어 활용 프로그램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다문화 이중 언어에 많은 수가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조금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뭐냐? 이제 어느 정도 한국 사회에 적응이 돼서 뭐 학부모로서든 아니면 취업을 하든, 본인이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든,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찾아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한국어 교육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한국어 교육을 패스를 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한국어를 마스터하게 되면요, 그 국적 취득에 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해서 한국어를 좀 집중적으로 습득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취업하거나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은요, 이렇게 다문화 가족 센터를 통해서 여성가족부가 필수로 해야 되는 것과 선택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이 돼 있고,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 사업을 가지고 강화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역의 시민단체나 단체가 주도를 해서 지역 다문화 축제를 연다든가 다문화 가족과 이주 노동자들이 다 함께 와서 정말 광범위하게 어울릴 수 있는 걸 한다든가 이런 축제를 지자체가 후원하는 경우도 많고요. 민간 기업이 후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이천에 있을 때는 여기 이제 이천 사례가 나왔는데요. SK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반도체 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천시의 다문화 시민단체와 저희 센터가 총 5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닉스에서 1억 5천만 원을 매년 줘서 다문화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예. 그래서 민간 이렇게 기업이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또 하이닉스는 하이닉스 안에 그 공단 안에 보건소와 같은 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다문화 가족 이렇게 의료 음,
체크를 해준다든가 서비스를 한다든가 해주고요. 또 취약 아동 대상으로 진천에서는 이 SK 하이닉스가 또 그 핸드폰을 주기도 하고요. 또 SK 하이닉스에서는 전사 차원으로 전국에 한해서 취약계층 지원을 하기 위한 200억 펀드를 조성하고 있고요. 이거를 뭐 이렇게 진천, 이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관련 충주에서도 하고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기업이 다문화 사회 조성하는 데 큰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문화 가족 정책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이제까지는 결혼 이민을 통한 다문화 가족 형성과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체류자들을 나눴다고 하면, 이제는 첫 번째로 한국 중심의 동아주의를 넘어서서 이런 다양한 문화, 외국인의 문화 또는 결혼 이민자나 또 근로를 위해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 모두 다 같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나가는 사회 통합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주류 집단인 한국 사람들의 개화가 필요하다. 차별과 편견을 줄이는, 경감시키는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과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문화 가정 내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난민도 있고 해외에서 그 사할린에서 귀화하신 동포분들은 부산에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세요. 그분들도 있고 또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데로 독립운동 했던 후손들이 강제 집단 이주를 당해서 거기 있다가 그 2세, 3세가 귀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런 다양한 가족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서 지역별 차이도 많기 때문에 좀 맞춤형 서비스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는 것도 있고요. 또 가정폭력이나 또 이혼으로 인해서 한 분은 뭐 가족이 됐을 때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원 사업도 좀 더 필요하다라는 욕구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문제는 부처 간의 협조 체계나 전달 체계입니다. 다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거나 관련 부처는요, 총 17개나 돼요. 이 부처 간의 협력, 특히 귀화할 때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여성가족부도 협업이 잘 안 됩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협업이 잘 안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행정 시스템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다문화 가족 정책을 원활하게 하고 미래 사회에 우리가 정말 다양한 국가의 여러 사람들이 차별이나 편견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걸 뛰어넘는 부처 협력 체계가 필요하거든요. 유학생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그 친구들 유학해서 졸업하고 나서 한국에 자리 못 잡으면 어떡하냐고요. 그죠? 예.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살고 있는 결혼 이민 여성이라든지 또는 어, 산업 근로자로 와서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협력 체계, 정부 협력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 다문화 정책의 대상과 법적 범위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 이주자뿐만이 아니라 귀화한 사람들, 또 그 가족들, 또는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잘 서비스가 한국에서 안 이루어지는 게 재혼한 다문화 가족의 경우에 본국에 있는 자녀들이 중도 입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한국 아버지로부터 그 자녀로 입양이 되지 않으면요. 18세가 넘으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돼.
이런 거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대책이나 정책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폭력은 누구에게도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강화돼서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받는 우리 다문화 가족이나 그 관련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문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니터링을 해나가실 때, 이중 언어 가족 환경 조성 사업이 뭐지? 또는 방문 교육 지도자가 누구지? 언어 발달이 뭐지?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을 설명드렸습니다.